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네요.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시간제도 좋은 일자리다 이렇게 강변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이 선진국에선 일하는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너댓 시간 동안 역량을 발휘해서 일하고 그 대신 차별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편견을 쉽게 지울 수 없으니까 공모 등을 통해서 이름을 좋은 단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등등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당장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런 말입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시간제가 느닷없이 꿈의 일자리로 둔갑하느냐 바로 이런 반문이죠. 하지만 호박이 수박되는 기적을 연출할 묘약이 있긴 합니다. 굳이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이 시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을 따더블로 올리면 아주 간단하게 시간제는 꿈의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지 시간제라는 이유로 정규직에 비해서 시급을 절반 깎아 지급하는 모렴치한 사업주들에게 철퇴를 가하면 이 또한 시간제 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묘약이 될 겁니다. 청와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요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단어는 단연 이 조세 회피처와 페이퍼 컴퍼니 이 두 개인데요. 뉴스타파 등이 이 두 단어를 애용해온 재벌 일가 등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 일단 개념부터 좀 한번 여쭙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세 피난처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세 도피처 내지 회피처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조세 이제 요즘 그 혼재돼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조세 피난처는 이제 그 텍스 쉘터라 그래가지고 예. 조세를 다소 좀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네. 또는 세제 부과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네. 그런 국가를 우리가 조세 피난처라고 통칭하고요. 예. 조세 회피처라고 하면 예. 아예 그 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아예 탈세 목적으로. 않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 또는 그런 걸 제공하는 곳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파나마나 예를 들면 예. 그 조세 피난처 우리가 통칭 알고 있는 그런 중에서도 예. 파나마라든가 또 일부 국가들은 조세 피난처 개념에 들어갈 것이고요. 아하. 케이만이라든가 또 버진 아일랜드 영국령입니다만은 예. 나우루 이런 데는 조세 회피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경우에 따라서 개념을 달리 써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네.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통용어는 조세 피난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홍콩 같은 것도 조세 피난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도 그냥 일단 조세 피난처라고 쓰겠습니다. 용어는. 예, 그게 아마 그 넓은 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불법이고 그것이 곧 탈세인 건 아니죠.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많은 나라들도 네. 그 부호들이 그런 곳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하니까 네. 우리도 그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조세 피난처에 그 페이퍼 컴퍼니 세운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요. 그렇죠. 저희가 이거는 이제 기업의 계열사이긴 하지만 네.
지금 요즘 그 말이 되고 있는 뭐 개인들의 그 비밀 계좌 네. 이런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만은 예. 저희가 그 자산 1조 원 이상의 그 우리가 통칭하는 대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네. 1조 원 이상의 민간 그룹이 이런 이제 케이만군도나 버진아일랜드 우리가 통칭하는 조세 피난처 개념 중에서도 네.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여전히 그 조세 공유를 하지 않는 그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그런 곳에 9개 지역을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발표하셨죠? 재벌닷컴에서. 예, 그렇죠. 뭐 125개가 나왔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어떤 불법이나 탈세와는 별도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일전에 저희가 매년 이제 그 3월, 4월 사이에 이제 이걸 발표를 합니다만은 이번에 발표를 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국제 탐사 보도 거기서 이제 발표한 것과 연관돼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 기업에서? 그렇죠. 이제 해당 재벌들이 불법이 아니다, 문제가 없다,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재 법인 수가 100개가 넘어가고 여기에 있는 자산 규모만 해도 지금 5조 7천억이라면 우리 그 중견 재벌 전체의 그 규모가 5조 원대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의 그 큰 재벌이 하나 이런 9개 지역에 가 있는 정도 규모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조세 피난처라는 게 현저히 그 다른 타국가에 비해서 조세율이 낮고 또 아무래도 우리가 국제 개념으로 보면 어쩌면 피난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말 그대로 절세를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좋게 말하면 절세고요. 어떤 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저희가 불법적이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그런 목적이 좀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보통 그러니까 거기서 장부상의 거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아시다시피 그 조세 피난처에 드는 지역이요. 면적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말하자면 10분의 1 되는 곳도 있고요. 그렇다면서요. 그런 곳에서 무슨 어떤 제조업을 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에 회사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이퍼 컴퍼니 아닙니까? 종이 회사란 얘기입니다. 그냥 그 서류만 있는 회사인데 그런 걸 세워놓고 거기에 금전적,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이버 머니가 존재하는 곳이죠.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면은 어떤 거래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어떤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물 거래를 하는데, 그 실물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돈, 그러니까 머니는 그쪽에 이제 체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A라고 하는 재벌이 있는데 해외 지사를 미국 뉴욕에 둬서 거기 상거래는 거기서 이루어지지만 대금을 수금할 때는 예를 들어서 조세 피난처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수금을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선 첫 번째는 거래 내역이 공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만 불어치의 거래가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10만 불이 찍혔는지 5만 불이 찍혔는지 그조차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아하,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고 그것이 모두 불법이고 탈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또 정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탈세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장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세 피난처의 역외법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경우는 이거는 상당히 이제 속된 편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개인은 기업이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 이건 저희가 의심은 갑니다만은 그렇게 100% 비난할 증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개인이 거기까지 가서 예. 거기 우리 한국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에 만약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면 예.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수만 마일 넘는 거기에 굳이 가서 예. 우리나라에도 금융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굳이 거기 가서 예. 그 개인의 비밀 계좌를 만들어야 될 네. 상당한 숨은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상거래 행위가 그 떼돈 차원에서 오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번에 일부 개인들이 드러나긴 했습니다만은 네. 해외에서 부동산을 살 때요. 예. 예를 들면 네. 이제 어떤 A라는 분이 미국에 네. 건물을 하나 사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게 될 경우에는 네. 우선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정부의 허가를 외화 유출에 대한 그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업의 예. 경우에는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예. 개인은 나가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데 세워놓으면 거기서 거래가 막 이루어지면 예. 실질적으로 거기는 자유로워요. 그러면 결국은 세원이라는 것이 파악이 안 되고 네. 당연히 세금이 회피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좀 경제 문화의 아니라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 개인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으면 아무튼 그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좌로 돈이 들어가야죠. 근데 돈이 들어가는 해외 거래에서 이제 매출을 누락시킨다든가 그렇죠. 이익 발생된 걸 숨긴다든가 해서 그리로 옮겨 놓는 그러니까 것이죠. 국내에 튼 계좌에서 송금을 하면 그건 다 어차피 필터링이 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다 체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외 거래에서 이제 거둬들인 수익을 가지고 그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네네. 어떻게 개인 명의의 돈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개인 명의의 돈이 나올 수 있죠. 어떤 식으로 그게 나오게 되는 겁니까? 대표적인 게 이번에 2천억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은 세금 부과를 받은 시도상선 사건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 어떻게 되나 하면 그 경우가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홍콩에 회사를 세워요. 네. 법인을 세워놓으면 역외법인이니까 우리 국세청이라든가 여기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홍콩의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박 거래를 하고 임대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건 또 그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돈은 케이만 군도에 있는 자기 계좌, 개인 계좌를 만들어 놓고 글로 입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법인 그러면 명의가 해외에서 아니라? 이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돈 모아놨다가 그걸 갖고 국내에 검은 머리로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건물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주식 투자를 하든지 채권 투자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기업들도 보면 사실 해외 수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해외에서 거래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이 이익이 실제로 어떻게 남아서 어디로 갔었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우리 당국에서는 신고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동국제강 사건도 그겁니다. 러시아에 철강 팔았는데 그 돈이 실제로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갈 때는 100만 불어치 나간다 그랬는데 실제로 거기서 얼마가 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홍콩에 와가지고 이따가 이제 들통이 나서 막대한 거거든. 이번에 CJ 사건도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해외에서 거래된 것이 해외로 도대체 얼마나 새 나가는지 도무지 그 규모조차 가늠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네, 대충 이제 구세청이 최근에 이제 발표하는 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거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확한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기업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신고하느냐. 물론 이제 앞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아마 이것에 대한 정밀도를 높일 겁니다. 시스템을 구축할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럼 국제적인 어떤 이 필터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저는, 이번에 그 국제탐사보도기구에서, 그 해킹을 했습니다만은, 해킹은 불법이죠. 하지만, 이번 사건이, 그 세계 각국에 주는 상당한 경종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세라든가 이런 공조 시스템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이건 한 나라가 한다고 해서, 우리 국세청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건 이제 홍콩도 연루돼야 되고 말레이시아도 연루돼야 되고 미국도 연루돼야 되고 막 모든 게 이제 조세 정보가 공유가 되면 그러면 가능한 거죠. 체크가 이제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스위스도 결국은 국제 압박을 못 견뎌서 결국 이제 손드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단 말이죠. 그게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아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뭐 제가 이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 사건의 배경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경제의 성장이 한계에 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나 이런 대대한 복지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세수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도 재정 절벽이고 유럽도 재정 절벽이고 우리도 지금 어쩌면 재정 절벽이라고요.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원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세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수가 빠져나가는 곳이 어디냐고 보니까 이게 조세 피난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뿐만 아닙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조세 피난처 문제가 앞으로 몇 년간은 굉장히 큰 사건일 겁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선 기간 내내 지하 경제 양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돈이라는 것이 바로 블랙머니잖아요. 그렇죠. 지하 경제이고 완전히 추적이 안 되는 그런 돈들인데 문제는 이제 해당 국가들이 이 파나마라든가 이런 버진 아일랜드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 조세 정보를 국제시장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파나마나 버진 아일랜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 설립하는 거에서 많이 벌어들입니까? 그런 나라는? 그게 버진 아일랜드나 그 케이만 군도 왔을 때는요. 이게 가장 큰 수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광 수입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해놓음으로써 우리나라의 부자는 사실 미국 부자의 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모만 봐도. 근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장 골치 아픈 게 이 케이만하고 버진 아일랜드, 마샬 이런 데라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그걸 숨겨주는 대가로 뭐 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또 이제 설립할 때 뭐 페이퍼 컴퍼니 하나 설립할 때는 뭐 100만 원이면 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뭐 기본 자산이 뭐 1,000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100만 원이면 다 그 회사를 만들어 주긴 합니다. 뭐 저도 하나 만들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짜리 회사가 몇만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몇 백만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한 나라에. 그렇죠. 그건 뭐 종이만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페이퍼 컴퍼니 설립 비용만 수익만 해도 대단하겠네요, 결국. 엄청납니다. 그게 이제 매년 또 그 연장할 때마다 또 돈을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나라는 필사적으로 보호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공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결국 아까 이제 그 대표께서 잠깐 그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국세청이 그러면 추적 조사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이제 의지의 문제가 있고 여건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뭐 일부 언론에서 우리 국세청의 뭐 약간 부족함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국세청의 역할. 그리고 국세청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도 국세청이 다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그 기관입니다. 공기관인데 정부 기관인데 국세라는 것은요. 세금이라는 것은 이거는 주권 독립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세청이 아무리 그 케이만 군도에 우리나라 돈이 거기 숨어 있다 손 치더라도 케이만 군도의 정보 공개를
부탁은 할 수 있는데, 페이버는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저걸 받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면 케이만 군도는 하나의 국가의 그 주권 아닙니까, 그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세청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인력과 그걸 동원해서 추적을 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주면 그건 뭐 월권이잖아요. 잘못하면 그 국가 침범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래서 뭐 케이만 군도라든지 버진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조세 피난처에 직접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것 말고 그래서 네. 국내의 재벌이 해외 지사를 설립을 했을 때 해외 지사의 영업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적 조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건가요? 그것도 이제 그 모든 그 경제상 거래는 국지주의입니다. 국지주의가 원칙이에요.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삼성그룹이 이제 미국의 법인이 많은데, 네. 어쩌면은 그 국내 매출보다도 미국 매출이 더 많죠. 예, 그럴 수도 우리나라의 있겠죠. 상당수 그룹들이 해외 매출이 많은데 네. 지금 뭐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나간 금액 또 신고한 금액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현지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현지에 그 신고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지에 지사 법인 세우고 공장 세워서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만약에 그 판매를 한다면 국세청이 들여다볼 여지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뭐 명품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건 우리나라 국세청의 소관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달세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현지 그 뭐 프랑스의 뭐 유명 명품 업체다 그러면 프랑스 정부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요. 이건 근본적인 한계가 어차피 있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게 글로벌 경제 시대에 지금 이제 점차 그게 각국마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그 대표께서 말씀하신 국제적 공조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을 향해서 우리 국내 재벌의 현지 법인 그 내역을 좀 주라. 그러면 니네 나라 그 기업이 우리나라 들어가서 한 영업 그 내역도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는 겁니까?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세계 무역 규모로 보면 뭐 작년에 뭐 세계 8위를 했고 전 세계 경제 총량 규모에서는 뭐 한 15위 정도 한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크긴 하지만 미국으로 볼 때는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그런 중국하고 이런 데를 많이 하는데 그쪽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작은 파트너예요. 총량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이게 국제 범죄 인도 조약이라는 거 있죠? 범죄인 인도 조약.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조세 문제도. 물론 이제 우리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이라든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나라의 경우에는 뭐 상당한 정보를 우리 국세청하고 교류를 하죠. 그러나 이제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것은 이제 뭐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죠, 지금. 그게 그렇죠.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자기 나라의 법원의 그 판결을 거쳐서 그러니까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죄인 사법적인 문제하고 이 국세 문제는 주권하고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그래요? 주권 침해죠. 만약에 조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의로 마구 제공할 수 있다면 그거는 자기 국가의 주권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갑자기 뜬금없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대표님. 그 국내 언론의 보도에 보면 이래서 북한의 김정은의 해외 계좌에 뭐 40억 달러가 예치됐다 이런 보도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알아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이 정부가 아는 게 아니죠. 그거는 힘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대부분 이제 싱가포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케이만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데 그것을 싱가포르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나왔죠. 홍콩하고 싱가포르가 북한이 많이 이용한 걸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은행의 대주주가요. 사실은 미국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만약에 우리 그 신한은행이라든가 뭐 우리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 정보를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질문드렸던 취지는 어차피 들여다볼 수 없다라고 이제 그 하는데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나올까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네, 그렇죠. 이제 소유하고 있는 데서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범죄 혐의가 높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일부 국내 언론은 이게 기업에만 해당되는 현상이겠느냐? 국내 정치인이나 또 그러니까 권세께나 누리고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없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 버진 아일랜드에 국한된 그 자료이긴 하지만 네. 탐사 보도기관과 거기서 상당히 그 정치인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발표되는 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약간은 그 한계는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그분들이 입수한 그 정보가 아마 2007년 이후 중심인 걸로 알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2007년 이전의 건 거의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때까지 존재했다면 모르지만. 예. 우리의 경우에도 과거에 보면, 예. 유명인사나 재벌 총수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또 권력형 많이 재산 축제를 했잖아요. 네. 제가 단정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의혹이 많았잖아요. 그 돈들이 한국에 존재하진 않았으니까. 네. 예를 들면은 스위스를 갔다가 조세피난처로 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수법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상거래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제 은밀한 로비 자금이나 이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를 받으면 그 리베이트 대상자인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치인의 해외 비밀 계좌에 넣어준다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국제적으로 저희가 한번 무슨 그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약간 후진국에서는 네. 국내에서 로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면 해외 출장 가는 형식으로 해서 해외 나가가지고 네. 로비를 받고 국내에서는 입싹 닦고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차떼기라든지 굴비 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항상 요새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가능하죠. 국내에서. 근데 그게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 해외에서 이제 호텔방 찾아가서 하고 로비도 해외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또 버진 아일랜드나 이런 데 숨겨놨던 돈 빼내가지고 주고 이러면 실제로 아무런 세원 추적도 안 되고 없는 거죠. 손쉽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고도로 그것도 이제 발전하는 것 같아요. 로비도 글로벌화 되는군요, 결국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시라든지 이런 데 검은머리 외국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이 수법이 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죠. 해외에 자기 빼돌린 자금을 은닉할 수 있는 데는요. 네. 지금 우리 국세청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조세 정보로 공유를 합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조세 피난처 한 10여 개국을 제외하고는. 네. 그렇기 때문에 숨을 곳이 이제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이렇게 이제 요즘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때가 IMF 때였습니다. 맞아요. 예. IMF 직전에 그때 당시에 우리 금융 시스템이 약간 좀 이제 말하자면은 규제하는 이런 게 좀 느슨했었어요. 네네네. 그때 해외에서
CB라든가 네. BW라든가 이런 걸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좀 그런 마음대로는 아닌데 좀 자유로웠습니다. 예.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CB를 발행을 해가지고 네. 헐값에 발행을 하는 거죠. 네. 실제로 액면가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자기가 그거를 이제 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CB를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CB라는 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 발행을 했으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신주니 발행권이니까 네. 전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높은 주가로 자기 그 돈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주는 어디 있냐면 해외에서 발행을 했으니까 해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거에 한번 큰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죠. 네. 그런 자금들, 지금 또 해외에서 무슨 발행하는 채권들, 회사채들, 이런 것들이 주로 미천이 돼가지고, 네. 숨겨져 있고 또 그게 배당금을 매년 챙기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속 불려나간 그런 사례들이 더더욱 있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는 거죠. 세계화가 엉뚱한 곳에서도 구현이 되고 있군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대표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함께 살자의 주인공 재윤경 에듀머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금융 마케팅의 공포? 네네.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죠.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60세 고령화. 네. 노후 자금 마련 못하면 네네. 뭐 먹고 살 거냐? 네. 손가락 빨고 있을 거냐?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해서 사실 그냥 60세부터 매월 자식들 독립하고 나면은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네. 근데 당신이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준비했고 국민연금으로 나올 게 한 100만 원이면 50만 원 부족한데 어떡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제기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유. 제가 네. 어디선가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마처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처 세대요? 아니요. 이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임과 동시에 네. 자식한테 버림받는 첫 세대다 해서 마처 네. 세대라고 하는데 제 연배가 이 마처 1세대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갑자기 모골이 송연해졌는데 네네. 그죠. 하긴 제가 자식이 얹혀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네네. 그렇다고 노후 자금을 준비했느냐 빚 갚기도 바쁘고. 네. 사실 남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신문을 보면은 네. 난 제일 황당한 게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보니까 기본이 6억, 7억 이렇게 나오던데. 도대체 무슨 계산법으로 그렇게 나오는지를 모르겠던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후에 60세부터 네. 국민연금 빼고 50만 원 정도 부족한데 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네. 얘기하면 그러게 50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들죠. 네, 근데 50만 원이 부족해 큰일이다. 이건 불가능해. 끔찍해.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50만 원도 사실 노후에는 적은 돈은 아니니까 네. 그 돈을 번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놀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제가 돈 네. 있다고 오피스텔 사가지고 월세 받아서 한다. 네네. 이것도 불가능하고. 네. 그리고 또 어쨌든 그냥 놀 수는 없고. 그러니까. 60세부터 조금 슬슬 일해서 그동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벌이가 되는 일은 내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노후 자금을 억 단위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도대체 그 계산법이 네. 뭐예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동의한다 안 한다는 둘째치고. 네네. 이 계산법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6억 7억 해서 한 달에 5, 600씩 쓰겠다 이런 계산도 아니고요. 네. 사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생활비를 가정을 하고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 곱하고 그다음에 60세부터 80세로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 100세까지 잡을 수도 있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을 다 감안한 돈을 환산을 굳이 일부러 해서 그래서 6억이 한꺼번에 60세에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그 6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6억 얘기하면은 지금 당장의 화폐 가치를 계산을 해서 6억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돈이죠. 6억은커녕 6천만 원. 끔찍한 게 둘째치고 너무 멀리 있는 돈이죠. 네. 그리고 이제 구경도 사실 못하는. 손에 쥘 수 있는 돈이다라는 그 감이 잡히지 않는 돈이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근데 그 정도의 돈이 없으면은 마치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영상들이 뭐 파고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폐유지 줍는 뭐 이런 영상들이 이렇게 같이 뭐 노인 택배라든지 네. 주유원이라든지. 네. 아니 뭐 그 건강하게 택배 일 하실 수도 있고 주유원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치 그거를 그 노후에 굉장한 비참한 일로 상정을 해놓고 그게 잘못된 거죠. 네네. 아니 그럼 건강 챙기고 얼마나 좋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커다란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공포심을 자극하는 걸 일명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그 계산법, 금융사에서 제기하는, 그렇게 목돈, 큰 돈의 그 계산법의 세세한, 물가 상승률을 4% 잡고 있다.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은 현가로 계산했을 때 월 100에서 뭐 8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6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월 8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 정도 수준이다. 예.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야, 나는 그 정도 불가능한데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노후는커녕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러면서 사실은 밀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공포 마케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이 이 미래가 오히려 현재를 옥죄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오늘 당장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그 불확실성을 전제로 사실 오늘의 불행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특히 이게 좀 심리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사회학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는 게 그게 결핍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없지만 내가 조금씩 준비하면은 채워질 것이다라고 충족이 예상되는 결핍이 있고요. 지금도 없는데 죽어라고 노력하고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좌절이 예상되는 결핍이 있습니다. 후자가 문제죠. 후자. 네, 이 후자. 전자는 오히려 사람에게 그 삶의 에너지를 주고요. 동기를 유발하죠. 네, 굉장히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을 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무기력함을 주고요. 노력해봐도 안 된다는데 그리고 그렇죠. 당장 지금 결핍이 불편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더 크게 좌절될 결핍 때문에 훨씬 더 불행해지고 이게 우울증의 전 단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금융사가 그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개개인들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고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던져주면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공포심을 유발해서 그래서 보험 들고 그래서 펀드 들고 저축으로 그래서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금융사가 팔고 싶은 그 상품의 마케팅을 그렇게 과도한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그렇게 따라갔다고 치죠. 네네. 그래서 이제 공포에 못 이겨서 보험 들고 펀드 들었어요. 네네. 그럼 보장이 됩니까? 아니죠. 네. 펀드는 뭐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사실 그 장기 투자하면은 플러스 수익이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펀드가 상승할 때 흥분하고 떨어질 때 굉장히 공포심에 내몰려서 반토막 나면 그 반이라도 건져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손해보고 팔아치우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갈 때는 또 흥분해가지고 더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투자 자체가 이제 손실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람의 심리가 작동한다. 결국 손해를 봐야 판다. 뭐 이런 원리가 있는데 결국 펀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못 봤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히려 굉장히 쓰디쓴 아픈 경험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입들을 하는데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사실은 어차피 저금리고 심지어 보험 상품이 갖고 있는 특성상 사업비를 떼고 뭐 10만 원짜리면은 뭐 적어도 2만 원 떼고 8만 원 가지고 저금리 그 이자 수익을
챙긴다고 해도 네.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게 보험사나 혹은 금융사에서 얘기했던 수준의 그런 노후 자금을 만들기에는 터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게 그래서 월급쟁이 뭐 월급의 뭐 한 30%는 연금에 투자해라 뭐 그래서 연금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많이 했는데 근데 문제는 단기 유동성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뭐 장기 유지율이 뭐 20%도 채 안 된다. 그 얘기만 나오면 저는 쓰라린 게 IMF 전에 그때 종신보험인가요? 그때는 조건이 괜찮았어요. 네네. 가입을 했는데 뭐 저라고 IMF 옆을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자 해서 깨버렸거든요. 후회돼 죽겠어요. 그냥 그때 유지하고 있을 걸. IMF 전에 종신보험이 있었나 봐요? 네, 있었어 비슷한 게. 네네.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그때는 금리가 엄청나게 높은 상품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펀드도 이제 그런데 보험도 정말로 그 약정 기간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비율이 도대체 저는 궁금해요. 한 10%나 될까? 그러니까 뭐 10년 이상은 진짜 모르겠고요. 뭐 2년 이상도 뭐 20% 뭐 30%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실 그 장기간 그 유지한다는 게 이거 쉽지가 않고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사실 보험을 그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당장 이제 현금 흐름이 안 좋으니까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너무 유지하려고 할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게요.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의 재정 상태가 지금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데 보험을 안 깨려고 깨면 손해본다라는 생각 때문에 유지하는데 결국은 부족한 단기 유동성을 보험 약관 대출로 해결을 하고 계셔서. 맞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것도 진짜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제가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약관 대출이. 근데 이자를 또 제가 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낸 돈에 갖고 쓰는데 또 이자를 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어쨌든 이자 내고 또 그 돈은 그 계좌상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자가 붙기도 하죠. 근데 내가 내는 이자가 더 높아서 그 예대 마진을 가지고 사실은 보험사는 수익을 챙기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약관 대출 이자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나가고 약관 대출 이자 나가고 그래서 단기 유동성이 안 좋아서 한마디로 생활비가 이제 적자여서 약관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적자가 더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경험적으로 저 케이스도 그런데 저도 보험 몇 개 깼어요. 살아오면서 들었다가. 왜냐하면 단기 유동성이 정말 빠듯해져 가지고 지출을 줄여야겠다. 이상하게 보험부터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손해보고 불입한 원금이 한 5, 60%나 받나? 그리고 항상 손해보고 그냥 그거라도 급하니까. 왜 이럴까요? 아예 그러면 애당초 보험에 가입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단기 사실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계에 늘 비상금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급할 때 보험을 해지하지 않을 텐데 사실 뭐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있는 보험 어쩔 수 없이 다 깨야 되는 상황이라면 늘 그 가정의 현금 흐름은 어쨌든 비상금이 없는 유동성이 없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단기 저축은 턱없이, 그러니까 지금 저축률이 2.2%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보험 가입 비중은 사실 가입률은 이렇게 적지 않은 편이거든요. 최근 통계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뭐 98%가 보험에 가입돼 있고, 평균 뭐 가입 금액이 가구당 30만 원이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만 따져봤을 때도 너무 이게 진짜 이 단기하고 장기하고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손해보고, 끊임없이 사실은 가게는 그 유동성 위험에 빠져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죠? 그럼 보험도 아니고 펀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사에서 이제 사실 그 공포 마케팅을,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사실 고갈날 것이다. 국민연금으로는 뭐
손주 사탕값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물론 뭐 이제 요즘은 국민연금을 이렇게 받는 세대가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적지 않다라는 게 얘기가 회자되고 있으면서 뭐 그렇게까지 과장되게 얘기는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얼마 전에 국민연금 논란이 있기 전에는 임의 가입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진해서 들어와서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강남에 사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부부가 연금을 같이 이렇게 수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적극적으로 임의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연금 수급비가 200만 원이 넘어간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받는. 네네. 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야, 부럽다. 그 사례가 이제 좀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이 실제로 이거는 사업비를 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장기간 운영을 했을 때 20% 사업비를 떼고 원금에서 떼고 그렇게 불이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원금을 다 이렇게 사실은 제대로 운영했을 때 하고의 나중에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수급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국민연금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 연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실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 국민연금의 일정 정도 물가 상승률도 이제 좀 반영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적지 않고, 또 하나는 저는 자꾸 국민연금의 그런 어떤 그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온 국민이 가입해야 되는 국민연금이 부실화될 정도면 사실 사기업에서 그 엄청난 사업비를 지출해가면서 유지하고 있는 사적연금은 안전하겠느냐. 그렇죠. 보험이라든지. 네. 그렇죠. 예, 국민연금이 망하기 이전에 사적연금이 더 심각하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세대가 늘고, 그래서 국민연금을 불입하는 세대보다 국민연금을 연금을 타는 세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기금에 있어서의 위험성,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데, 그 문제 제기할 때 왜 사적연금은 이 일반 민간 기업의 연금은 문제 제기하지 않느냐라는 걸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민간 그 보험사의 연금은 정말 뭐 운영을 너무너무 잘해서 국민연금 기금에 비해서 운영을 훨씬 더 잘해서 뭐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금융사에서 연기금의 그 위험성을 상품 판매 어떤 그걸로 얘기하기에는 오히려 누워서 침뱉기 아니냐. 더 불안한 거는 민간보험사의 연금. 그래서 나중에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을 때, 게다가 평균 수명이 점점 연장을 해서 설계할 당시에는 80세로 평균 수명을 설계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90세, 100세까지 살아버리면 모든 그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사실 애초에 설계했던 것보다 10년, 20년을 더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럴 경우 당연히 그런 이 어떤 민간 보험사의 이 어려움, 이런 기금에 있어서의 그 굉장히 그 재정적인 취약함,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저는 국민연금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만 갖고는 살기가 힘들다. 네네. 예를 들어서 저도 국민연금 계속 내고 있지만 가끔 오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래서 이제 되면은 월 얼마 받습니다. 이게 오대요. 근데 그거 보니까 아까 했잖아. 100만 원 생활비가 필요하면 50만 원밖에 연금에서 딱 그거예요. 제 경우가. 그럼 반이 펴요. 그럼 이 반을 어떻게 그러면 조달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걸 위해서 뭐 플러스 개인연금 들고 뭐 퇴직연금을 들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단기 유동성을 저해해 가면서 장기를 가입하는 것만으로 노후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좀 너무 다친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오히려 저는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60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퇴직하는 연령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이전에 벌써 사실 조기 퇴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수명이 80세, 90세까지 이제 뭐 거의 80세 넘어가고 있죠. 90세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20년, 30년간은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렇죠. 라는 문제를 먼저 제기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 해외에서 선진국에서
저도 뭐 사회적 기업, 뭐 사회적 경제를 강조할 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그 일을 안 하고 20, 30년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그 40대 한참 가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 경제적 책임을 갖고 있는 가장의 스트레스보다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할 곳이 없는데 그런 삶을 20년, 30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말 무지개 노후 세대가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거기에도 동의를 하는데 네, 네. 내가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회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예. 저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예. 어떻게 하면 실버 세대의 이 두 번째 인생 후반기에 직업을 설계할 것이냐. 그런 사회적 기업의 모델, 사회적 예. 경제의 모델, 협동조합의 모델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그 노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동기 유발을 많이 그 불러일으키는 교육을 합니다.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일단 잠깐 미뤄둬라. 돈을 미뤄두고 뭐 정말 6억이 부족하다 이 얘기가 아니다. 당신의 생활비가 50만 원, 70만 원이 부족하다 이 얘기다. 이거를 설계를 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거는 일단 잠깐 미뤄두고 무엇부터 고민해야 되냐면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인데 60세를 전후로 어쨌든 우리가 정말 가장 크게 그 해피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자녀의 경제적 독립. 그래서 인생을 이제는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우리 부부를 중심으로 사실은 설계해도 되는데 네. 20대의 사회생활 첫 출발을 할 때와 좀 다른 게 사회적 관계도 갖고 있고 경력도 갖고 있고 그리고 살아보니까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설계할 수 있는 미천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퇴직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불운한 것이다. 그때부터 찾으려고 하면은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 예. 그래서 사실 그 30대 후반 40대부터 사실은 내가 이후에 인생의 후반전 우리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독립시킨 이후부터 돈을 사실은 많이 벌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게 벌어도 되고 좀 덜 일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사실은 40대 중후반부터는 설계를 해야 된다. 제가 그거예요. 네. 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60 넘어가서 뭐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그래서 요즘 열심히 찾고 있는데 제 1순위 후보가 목공이래요. 목공. 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경제활동할 때 배워놓자. 네.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건씩만 팔아먹자. 네네. 근데 이게 시중에 나가서 팔기는 힘들 것 같고 아는 사람한테 강매를 하자. 네. 그래서 월 수입 50만 원만 올리자. 네네. 이게 제 계획인데 네.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손재주가 너무 떨어져 갖고 네. 저는 목공을 진짜 배우고 싶은데 이게 이 손이 이게 둔해 갖고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바로 맞습니다. 그거죠. 예. 그 제가 아는 분도 사실은 이제 취미 생활이 그 직업이 된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은퇴 이전에 그 공무원이셨어요. 네. 또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공무원은 연금이 있잖아. 국민들은 그렇죠.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턱없이 높을 거라고 늘 생각하시는데 공무원 연금은 사실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무원이라서 연금을 더 주는 게 아니고 퇴직금을 연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은 네. 퇴직금을 목으로 받는데 목으로 받기도 하고 요즘은 퇴직연금으로 전환시키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경우도 결국은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이 공무원 연금이다. 그래서 연금이 뭐 일반 국민에 비해서 턱없이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대단한 제가 봤을 때는 오해고. 절대 액수는 네. 높은데 거기에 네. 퇴직금이 들어가 있는 거군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아마 그것까지 계산하면 조금 떨어질 거예요. 하도 국민적 반감이 커가지고 공무원 연금 계속 지급률을 낮춰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제가 아는 분은 그 공무원이었고 퇴직하면서 사실 그 이전의 취미생활이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아마추어 작곡도 좀 해보고 그래서 다양한 연주도 해보고 그리고 퇴직하자마자 하신 게 그 문화센터의 그 노래 강사로. 네, 그리고 정말 그걸 10년 이상 하셨어요. 퇴직하고. 노래나 잘 불러야지. 네. 이것도 안 되니. 지금은 이제 그 행사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는 걸로 행사도 하시는 거죠. 장인정 그거 비슷하네. 네. 행사까지 뛰세요? 네, 행사까지 조금씩 하신다 그럼 수입이 그러더라고요. 좀 되시겠는데? 수입이 뭐 많이는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 네. 약간 봉사 차원으로 하시기 때문에 봉사 네. 플러스 약간의 수고비를 받으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 플러스 그런 그 활동비를 통해서 받는 돈을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살아가는데 그리고 조금씩 그분들은 단기 저축을 노후인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모아서 쓰고 쓰고 네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제가 하우스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경제 활동할 때 빚을 일단 다 갚자. 그리고 애들을 빨리 내보내자. 네네. 그리고 영모기지를 받자. 네. 이 생각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대한 문제는 그건 애들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죠. 애들이 빌빌거리면서 실업자로 살아가면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네. 그죠? 결혼 자금을 지가 모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 네네. 이런 게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아무튼 근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우리 아이가 고1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까지 3년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이제 대학을 그냥 가는 것을 자동으로 목표로 잡지는 않기로 했고요. 그래서 졸업하면은 먼저 그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단체 인턴십을 먼저 하고. 거기 졸업하고? 네. 그래서 그 인턴십을 뛰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조금 이 인문학 중심의 교육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사실 청소년 공동체 활동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인턴십 뛰면서 자기 용돈벌이는 좀 하면서 그때 그 자기의 어떤 일을 잡이 이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정해졌을 때 필요하면 대학을 가는. 좋죠.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냥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계를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설계를 통해서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다. 얘는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났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까 하고 싶은 활동을 하니까 좋고. 돈도 상당히 세이브 되죠. 네, 저는 이제 대학 등록금이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조금 물론 이제 조금씩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을 좀 번 셈인 거죠. 이제 3년 내에 뭐 얼마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이제 좀 벌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이제 저축에 대한 얘기하면서 소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정말 이 적은 돈이라도 그 범위 내에서 잘 쓰는 훈련, 정말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강박증에서 벗어나는 거, 뭐 이런 연습을 사실 지금부터 이제 꾸준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턴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정말 적은 소득에 스스로가 삶을 즐겁게 구성할 수 있는 너무 막 이렇게 궁상맞게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사실 서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 나가면서 그리고 또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에 있는 가정 경제를 둘러싼 외적인 어떤 구조 있잖아요. 집값은 뭐 몇 억이고 교육비가 뭐 몇 억 들어가고 이것도 이제 대부분 뭐 금융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콘텐츠들이죠. 그렇죠. 네. 뭐 교육비를 왜 굳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다 한꺼번에 계산해 가지고 그게 몇 억이다. 한 아이 키우는데 얼마 든다. 이런 얘기를 그 돈 쌓아놓고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달 얼마나 현금 흐름을 균형 맞춰서 하느냐 그리고 사교육을 하거나 어떤 교육을 선택할 때도 부모의 어떤 소득 범위 내에서 좀 지혜롭게 선택하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다른 방식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얘기하지 않고 돈으로만 사실은 뭐 자식에 대한 것도 환산해서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그것도 주고 집값도 그렇고 노후자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억걱거리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거기서 벗어나서 사실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요즘은 조금씩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뭐 예를 들면은 공동주거. 예, 공동주거를 하면서 주거비하고 식비하고 다 해서 뭐 7, 8가구가 사는데 30만 원 정도 내서 생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가 전체적으로 다 세이브가 돼서 거기는 신혼부부도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좀 주거비까지 그다음에 생활비까지 계산했을 때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경제적 압박감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예, 그래서 사실 직업도 자기의 어떤 선호에 맞춰서 활동으로 뭐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으로 돌리는 전환시키는 그런 청년 세대들도 청년 활동가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조금씩 우리가 다른 지금의 현재 이 전반적인 경제 구조가 가정 경제 고비용 구조인데 그거를 해소할 만한 다른 대안들을 우리 스스로도 찾고 뭐 지방 정부나 정부에서도 대안을 모색해야 될 때지 몇
몇 억이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그것을 벌 수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정상적인 삶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비극이다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압박감을 주는 것으로부터 좀 이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은 경제 생활은 하위 범주죠. 상위 네. 범주는 인생관이죠. 네.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어떻게 네.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경제 생활의 패턴과 내용이 달라지는 네.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거부터 좀 정립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10만이 클럽 회원 김기영 씨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앞서서 조세피난처 얘기를 들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은 바로 세원 발굴에 있고 그 세원 발굴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바로 해외 은닉재산 이런 것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 있는 게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가 될 텐데 자,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세청이 얼마까지 여기서 조사를 하고 성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잠옷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정말 굳건한 의지라면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되고 힘을 보태야 됩니다. 국세청이 하나라도 더 추적조사해서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 지하경제, 땅굴이 전 지구 차원에서 지금 뚫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추적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아주 순진한 반문을 던지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